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식품 기업의 가능성도 커져야 하기에 대한민국 최초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폴리스 제조 환경 맞춤 기술 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로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제품 생산부터 판로 개척, 해외 수출 지원까지 식품 기업 간의 시너지가 창출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폴리스. 식품과 혁신이 만나는 곳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푸드폴리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합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데 이어서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도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 등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한국일보의 김광덕 전 정치부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가번 전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영상 보기 전에요. 일자리 추경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뭔가 좀 극적인 타결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11조 2천억 중에서 0.07%, 그렇죠. 80억 네. 합의가 안 돼서 그렇죠. 네. 결국 그 무산돼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들어올 때 국회 확인해 보니까 네. 예산 예결 소위 간사들이 네. 모여서 지금 이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할 것인지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 예상은 논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감액을 좀 했고 아직 증액은 손도 못 댔다니까 네, 네. 심의죠. 예결 심의인데 네. 우선 뭐 이 감액 뺄 건 빼고 네. 그다음에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네. 이 논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네. 심의 과정이거든요. 그걸 아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정도에 최소한 이제 원포인트 오늘로서 이제 정국회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정도 처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좀 오찬 정부 여야 대표들 모셔놓고 청와대에서 지금 협치 또 부탁하고 물론 정상외교 관련된 네. 보고를 합니다만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을 건데 좀 아쉽죠. 네.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예산인데 80억 결국 그 공무원들 더 이상 증원은 안 된다. 네, 네. 야당에서 반대하고 여당에서는 이 행정요원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네. 소방공무원들, 경찰, 그다음에 뭐 이 집배원들, 특수경사, 네. 이런 분들을 증원하자는 건데 그러냐.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논의는 있는. 하는데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80억이라는 부분이 네. 0.07%에 해당됩니다만 상당히 이 여야 간에 이 상당히 이 기싸움이 지금 센 이유가 네. 결국은 지금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첫걸음이 이번 80억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 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험 준비를 위한 80억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야당이 그 정하고 싶으면 예비비로 하라는 겁니다. 네. 야당은 쉽게 말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이런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네.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물에 대한 총량적인 확보는 국토관리부가, 국토교통부가 하고, 네. 그리고 수질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하는 건데,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그러니까 총량과 수질은 합쳐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로 다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물 관리는 근데, 환경부로. 환경부로 다 네. 넘기겠다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느냐? 결국 그러면 수질 쪽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 4대강을 다시 복원,
하는 것으로 하려는 첫걸음이 아니냐. 그 때문에 네.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원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일단 회기는 뭐 사실은 지금 8월 1일까지 그대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야가 그 합의만 하면 8월 1일까지라도 계속적으로 회의는 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삽바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일단 합의가 될똥말똥해서 곧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11조 2천억의 추경 예산안 중에 80억 원이 지금 내관인데 그렇죠. 80억 원이 그 비율로는 아까 아주 극히 작은 비율입니다만은 네.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 1만 2천 명을 늘리기 위해서 80억 원은 그거를 시험을 보는 비용, 네, 채용 훈련 비용, 네.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된 준비 비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왜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거를 뽑으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몇 달 만에 뭐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2, 30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계산에 따르면 공무원 1인을 뽑으면 1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 평생까지 하면은. 네. 그러게 되면 1만 2천 명인 경우는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17만 4천 명을 이제 뽑겠다 그랬는데 그럴 경우는 327조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만 2천 명을 뽑게 되면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과 야권이 이런 일종의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큰 정부로 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또 어찌 보면 정부 운영의 철학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 추경의 이 예산은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여당은 그러면 그걸 우회해서 그럼 본 예산에 예비비로 쓰는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네, 네. 해서 그거를 부대 의견으로 넣자라고 하는 걸 하면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야당은 그 정도는 그냥 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어저께 있었는데 네. 야당은 결국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1만 2천 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앞으로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 예산 예비비를 쓰는 것도 허용해줄 수 없다라는 거로 나오는 바람에 네. 지금 합의가 간단치 않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물관리 일어나도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 환경부로 네. 소위 수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게 그동안 국토부 환경부로 분리돼 있었는데 네네. 이런 환경부로 일어나자는 것에 대해서 특히 두 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정부 조직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조정할 네. 수 있다고 보고 이 공무원 이 증언과 관련된 거는 약간 철학적인 이런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과연 타협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금명간에 합의를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12,000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호응도가 좋은 게 결국 119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방공무원이거든요. 그분들 지금 실제로 뭐 심지어는 말벌집 따는 것까지 다 시켜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경무에 시달려서 절대적으로 증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경찰 문제 그렇고 사회복지 요원들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철학적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율이 대단히 낮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늘리는 인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이 큰 정부 가는 것이다.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성설이거든요. 네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 충분히 소구력도 있고, 지지도 높고 또 실제로 어떤 정권이 이 국민들에게 인기 영합의 포퓰리스트 정책이 아니고 네. 필수 정책이라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방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어떨 또 수질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양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양적에서 이제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 의견들이 지금 또 좁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1,300여 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데 이어서요.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분류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SBS 단독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모든 사무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 3곳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국정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가 모이는 곳입니다.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청와대는 오늘 발표하려던 정무수석실 문건 관련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의 양이 많아서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했다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진을 찍어 내일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관되거나 파기돼야 할 청와대 문건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된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을 종합 분석한 뒤 일요일쯤 전체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패널분들을 모시고 나니까 이 서 의원께서는 2003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고 이 두 분께서는 그때 출입기자로 근무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상당히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문건들이 정말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 영화 그 웨스트윙 같은 걸 보면 거기도 이제 백악관 내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문건들이 이만큼 쌓여 있고 뭐 이런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청와대도 또 그런 모습일까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문건이 이렇게 다량 방치돼 있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네.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뭐 정말 정치적으로 의심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른바 누군가가 다음 정권에게 이것을 넘겨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네, 네. 남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 돌았었는데 그렇죠. 네.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상황실 안보실까지 뭐 수천 건이 돼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이 나오고서는 결국은 청와대의 이 문서 관리 시스템의 문제 네.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정권이 그야말로 이른바 이 붕괴되는 네, 네. 표현이 좀 거칠고 그렇습니다만 엑소더스 상황 아니었을까? 네. 이 그 직원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 아니었는지 아무도 그 관리가 안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하고 대단히 또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사실 청와대 그 지정기록물법이 네네. 생기고 나서 모든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생산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에. 네네. 그리고 매년 그것들을 이 문서들을 분류해서 그 기록관에 보고하고 또 넘기고 이관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복사본들은 사본들은 다 폐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서의 문서 관리들은 네.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지금 보면은 네. 안 된 거죠. 네네.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김 부장님,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목록을 정해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인수인계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방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직전 정부의 청와대 네네. 고위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취재를 거냐고. 해보셨군요. 네, 네. 취재를 했는데 네. 어떻든 현재 문서 관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 현재 문서를 남기고 간 거는 저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은 청와대 공식 문서들 중에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부분 다 넘겨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네. 지정 기록물과 비밀 분류를 해가 지정이냐 비밀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넘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그거에 넘기지 않은 나머지들 필요 없는 것들은 파쇄를 해가지고 네. 청와대를 비우고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원래는. 그런데 왜 그럼 남아 있느냐? 남아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런
처음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좀 난파선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걸 책임지서 대통령 거력권을 넘기는 지휘 역할을 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사실상 황강호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이걸 지휘했는데 아마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네. 내려갔는데 각자 뭐 자기의 도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보면 청와대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파견된 소위 어쩌다 공무원이라 그래요. 어공. 어공, 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넘기거나 처분을 했을 거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료 출신들이 있어요. 네네. 소위 늘공무원이라 그래서 늘공이라 그러는데 네. 이 관료 출신들은 또 갑자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새 정부까지 또 근무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책상에 서류들을 남겨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인턴이라든가 이런 행정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자기 그걸 폐기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많은 걸 넘겼습니다만은 네. 청와대 그 많은 비서동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일부 이렇게 쓰지 않던 이런 책상이라든가 이런 캐비넷 같은데 이런데 서류들이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저는 이거를 그럼 원래 전 정부가 다 처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새 정부가 이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 현재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법에 따라 그 어떤 나름대로의 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거는 뭐 나름대로 또 수사할 사항이 있다면 네. 수사하고 하면 되는데 네. 새 정부에서도 이거를 또 전 정부가 남기고 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새 정부가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막 공개하고 막 그렇게 일종의 막 공개하고 좀 요란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저 직전 정부도 갔더니 전 정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뭐 앞서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네. 왜 감히 이 문서가 남아 있느냐? 뭐 저는 앞서 뭐 우리 세가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탄핵이라는 새로운 국면 때문에 정치적 아노미 상태가 발생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영이 제대로 쓰지 않았고 서로 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아마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두 가지 또 설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업무에 관한 설인데 네. 일종의 헌납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문건을 이 고의적으로 유기를 해서 그 위치를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그런 입신을 뭔가 도모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정치적 업무설인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사보타주, 사보타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업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뭐 어공이든 늘공이든 네. 이 당시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태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 정권에 몸을 담고 있을까? 이 정말 부끄럽다. 그렇지만 자신이 나서서 폭로하기에는 네, 뭔가 네. 좀 그 자기의 지금 신분적 그 상당히 불안한 특히 공무원들은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다 폐기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이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역사에 이걸 갖다 밝혀야 된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당하게 안 보이는 데다가 유기하고 방치하는 식의 네. 사보타주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일종의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양심과 소신, 네. 역사적 무게에 대한 그 짓눌려서 일종의 사보타주가 한 것이 저는 좀 더 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제가 드릴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네. 네.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것도 1,300건이 넘고요. 국정상황실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아서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뭐 파쇄기가 20몇 대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국민 예산 들여서 파쇄기 들어갔는데 저걸 도대체 어디다 쓸까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때 이 파쇄기 당시 이 뉴스와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뭐 이 성능 좋은 파쇄기를 새로 들여서 그때도 막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 모든 기록들을 다 파쇄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파쇄를 했겠죠. 네. 문제는 우리 차 박사님이나 김 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문서 관리의 이 허점이고 문제점이에요. 네.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지 않은 이 매년 이걸 기록원에 네.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에 통보를 하고 의관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요. 예. 매년. 그리고 나머지 문서들은 다 파쇄하는 겁니다. 네. 사본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치가 아니고 몇 년치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부터. 예. 그러면은 이 청와대의 의사소통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소통의 문제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 전자적으로 생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구두 보거나 또 이 서면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거 차곡차곡 이게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 시스템상의 이 문제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 이 파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부로 황교안 이 대행 시절에 이관했던 것들이 그때 이 놓친 게 아니고 네. 그것들이 지금 이 쌓여 있던 거죠. 계속. 책상 밑에. 네네. 캐비넷에 넣어놨던 것들을 네. 미처 이게 아무도 이 보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지금 이 정권도 들어서서 이 2달 동안 사실 그걸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죠. 네. 대단히 청와대가 지금 이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봅니다. 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문서 관리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나 참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발견된 이 문건이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이런 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지금 네. 진행 중인데 지금 막판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조그마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변수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그 특검이라든가 검찰 측에서는 노력을 할 텐데 그럴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작성자가 밝혀져야 되고 작성 경위가 해가지고 누가 무슨 이유로 작성했다. 네. 이게 밝혀져야 이제 증거가 채택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는데 현재 요번에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것 중에 일부는 현재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네.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일 때 일부 자기가 작성 메모를 한 거에 맞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작성자가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도 그랬습니다만은 부인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빨리 조속하게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민정수석실과 지금 분량이 워낙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거기 지난 5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관들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해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그 정도는 왜냐면 날짜 정도는 있을 테니까 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시 작성자들을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놓은 그 문건은 네.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것도 최순실 씨 재판 때문에 특검이 일단 먼저 넘겼다고 그럽니다. 네네. 특검은 근데 지금 그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참고만 하고 그 자료를 다시 또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네. 검찰을 어디다 넘겼냐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뭐한 곳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에서 넘어온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 전에 그 앞에 검찰 그리고 또 특검이 했던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건과 관련된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근무자들을 소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되겠죠.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수사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좀 다른 결의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어떤 문건을 유출할까봐 우려해서 설치했던 특수 장치를 철거했다. 예.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병우 수석이 아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 때문에 그 이후 뜨거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걸 또 철거를 지시했다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실제로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종이가 그렇게까지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서 발견되는지 네. 그런 종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네. 깜짝 놀랐고 실제로 뭐 이 그 청와대에서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이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건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그 비서실장부터 수석들 뭐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그 지휘부에서 네.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일할 건데 그럴 정도 내부 직원들을 위한 검색대 아니었습니까? 네, 네. 정말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 상징적 뭐 정치 행위가 아니고 철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내부 유출이라는 게 외부 유출이라는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뭐 좀 이번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뭐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성자 관련돼서는 네네. 그 작성자가 사실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거는 뭐 간단한 거죠. 용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때 정책비서관으로서 작성을 했지만 그 뻔하게 각 수석실에서 또는 그 담당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고 문제는 작성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가 그 업무를 기획하고 지시했느냐.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그 문서를 보면은 그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비서실장과 수석이 지시를 하면 행정관들이 주로 문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졌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서 이거는 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거든요. 네, 네. 수석 보좌관 회의면은 이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에서 이걸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의 문건을 작성한 건 지금 홍남기 이 실장 말씀대로 본인 정책기획비서관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또 각 부서에서 이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석들 박근혜 정권에서는 많이 직접 받아 적었죠. 받아 쓴 걸로 돼 있었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비서관들이 거기에 수석실에 선임 비서관들이 와서 실제로 메모는 해갔거든요. 네, 네. 수석들은 회의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제한된 인원이고 정해진 분이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네, 누가 검찰에서 작성했는지는, 조사하면은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고 결국 지시하고 기획하고 지시하고 또 집행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대통령 기록물법이 사실은 이게 악용하면 또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국익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서 보존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니까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록물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자료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관하도록 한 네.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안보라든가 이렇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 네. 그래서 국가 이익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의 국정 운영했던 것들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그걸 또 세 단계로 분리해서 넘기거든요. 네, 네. 지정 기록물인 경우는 최장 30년 동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기록물인 경우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등 비밀 취급 인가권을 가진 사람이 네. 제한적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일반은 이제 공개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를 지정 기록물로 정해버리면 30년 동안 볼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 예외 조항들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장이 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정 업무에 특히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그래야지 그 전에 샀던 정책을 잘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의 승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부를 가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든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무수석실 새로 나온 거 보면은 비서실장 주재 여러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들이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 1년 이상 꽤 나왔는데 근데 대통령 주재 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마는 네. 반드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은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는데 그게 과연 뭐 지정인지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요번에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의 공식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복사본이라든가 이본들이 다른 사람이 쓴 기록 정리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발견된 게 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론은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법에 따라서 어떻든 처리한다는 관점에서는 청와대가 이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네. 경우에 따라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네,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요, 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하겠다. 아, 예. 문건 공개했으니 예.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왜 공개했느냐 이런 논란을 계속 예. 지금 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때 그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갖고 간 것 때문에 그때 국가기록원 원장이 그 봉하마을까지 가서 해수해 오면서 네. 이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또 남북대화 의 대화로 누출, 결국 북방 한계선, 그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그때 당시 그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화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집권 세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고 이야기를 그랬었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지금 박수현 대변인도 지금 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준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 네. 그런 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입장이 지금 바뀐 상태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논란이 그렇죠. 안 일어났나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면 보완을 할 것이냐. 사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제정이 됐던 겁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현 정권이 뭔가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을 한 기록들을 다음 정권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 때문에 만든 네. 것이지 이걸 자신이 재임 기간에 여러 가지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걸 지정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 공개냐 비공개냐 아니면 15년이냐 30년도 대통령만 혼자 유일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모든 것 봉인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정하는 권한을 네.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물론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아주 기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은 못 본다 하더라도 네. 이 어떠한 것들이 지정되었는지 리스트 정도만 네. 이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네. 이 정도의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아니다 하는 정도의 견제 장치는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외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비밀 준수 서약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분명히 쓰고 난 뒤에 네. 하는 겁니다만.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 방산비리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카이 협력업체 5곳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어제 T사 등 카이 협력업체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4일 카이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T사 등은 카이에 국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수리온 헬기뿐 아니라 T-50 등 카이의 다른 항공기 개발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T사는 카이 하성룡 대표가 잠시 회사를 떠났다가 사장이 돼 돌아온 지난 2013년 말에 설립됐습니다. 카이 출신이자 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모 씨가 대표로 있으며 카이 납품 물량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사의 매출은 지난 2014년 39억 원에서 2년 만인 2016년 9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찰은 카이가 하 대표와 특수관계인 이런 업체들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하 대표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첩보와 단서를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 정황뿐 아니라 검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방위산업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수리온의 어떤 안정성 결함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 보고를 받고도 눈을 감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또 몇 분 의원들이 다 제기했던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1년 전에 네. 감사원에서 다 감사를 했고 네. 또 감사원에서 수시로 결과 발표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들은 청와대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보고했고 또 실제로 그 2달 뒤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도 의결했고 또 감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네. 이 수리원의 이 결함을 다 알고도 결국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또 대통령도 그와 관련돼서 특별한 조사 지시를 한다든지 네. 그런 행위들도 하지 않아서 결국 이게 이 청와대와 같이 연결된 결국 방산 비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대단히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 이 장명진 방위사업총장이요, 박근혜 대통령과 동창이라는 그렇죠. 걸로 더 서강대 유명한. 전자공학과 그렇죠. 동기 동창입니다. 네, 어떤 관계입니까? 뭐 같이 서강대학교 전자공학을 다니면서 같이 실험할 때 네. 한조가 될 정도로 상당히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네. 있는데 네. 이 장명진 이 방사청장은 사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전문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쭉 했죠. 그러면서 네. 주로 뭘 일을 했냐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장명진 청장이 방산과 관련돼서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방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군수품들이 진짜 총망라되는 그러한 종합적인 행정 시스템인데 그렇게 미사일 한 분야만 파온 엔지니어 출신이 과연 이 거대한 방사청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임명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이 국방과학이라는 부분에서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소신도 있다. 그리고 자신하고도 상당히 많이 국정 철학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수리온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그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나 레토릭에 스스로 갇힌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뭐냐면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거의 초창기 행사로 이 수리온 헬기에 시승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순수 100%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방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다.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외국 수출도 하고 뭔가 지금 국가의 국력도 키워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리온 할 때 온이 100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100이 무슨 뜻이냐면 국산 기술 자체 100%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좀 뭔가 미진한 부분들은 가면 외국의 부품이라도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라는 네. 이 하나의 큰 성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다 손을 벌리면 온이라는 말 자체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융통성 없이
경직되다가 보니까 지금 장명진 청장도 네.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잘 읽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네. 스스로의 이 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방위 산업 비리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한마디로 네. 이적 행위다. 예, 그러면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유명무실된 협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현재 본격적으로 반부패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건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하고 부활해라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참,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가지고 반부패 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법무장관 이런 여러 가지 장관들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심지어 경찰청장, 그다음 민정수석 네네. 이런 사람들이 한 10여 개 핵심 이런 그렇죠. 정보 사정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관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모이고 얼마나 많은 가장 진짜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이 부패의 의지를 반부패 의지를 보여주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청와대 지침을 받지 않고 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걸 놓고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성하고 맞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참석자들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은 잘 피해가고 어떻든 문 대통령이 이러한 반부패에 나서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적행위라고 할 정도로 네.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 우리가 안보가 튼튼히 된다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선진국으로 이제 진짜 나아지면 선진국으로 가려면 부패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정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반부패를 통해서 네. 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지지율을 굉장히 계속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도 네. 그거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게 드러났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1사분기 때 지지율이 71%였는데 네. 2분기, 3분기에는 8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그 당시 사정 작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반부패. 이게 이제 굉장히 정권의 초기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맥락이 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당장 야당은 이거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당장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잖아요. 국세청장,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은 배석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총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가. 위원으로 네. 참석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일들이 선의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또 언제든지 권력은 남용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김 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네. 9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이명박 정권 때 네. 봐서 실제로 청렴 지수가 네. 아주 높아졌죠. 네네. 노무현 정권 때 이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네. 오히려 너무 놓아서 먹였지 않냐 이런 네.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은 그럴 정도로 네. 오히려 걱정을 받았던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때 민정수석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는데 지금 이 국정목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까지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보고했는데 네. 이게 그냥 공개되지 않고
묵살돼 버리고 오히려 지금 엄청난 특혜로 지금 하나하나 언론에 또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라는 게 어느 부처의 하나에 이 연관된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이 총체적인 다 하나하나들이 연결되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부패 문제들을 정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네. 이렇게 경험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지. 결국 뭐 검찰권의 남용 문제라는 거는 그건 또 그 별도로 네. 충분히 별도로 검토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은 네. 서 의원님이 야당 주장을 무조건 반박할 줄 알았는데 야당 주장도 일부 일리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지시는 거 네, 아니에요? 일단 여당이 됐으니 네, 그런 건가요? 제가 한마디만 더 네,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부패 이 기간 협의에 뭐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이게 둘러싼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한 때 국민들이 바랬던 또 그런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강력한 그 계획을 통해서 네.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부패 기간 협의회를 통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냐고 한다면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라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재임 시절에 네. 이 반부패 기간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놓았던 제도적 방침이 바로 이 공수처였거든요. 그때 이 공수처가 사실 안 됐던 이유는 야당도 반발했지만 당사자인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네. 검찰이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 독점권을 내줘야 되는, 기득권을 내줘야 되는 측면 때문에 반발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반부패 기간 협의를 통해서 뭐 지금 뭐 검찰총장 뭐 팔목을 뭐 비틀어서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제도적으로 그동안의 검찰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공수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것을 이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가 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고 네. 이 반부패 그러니까 협의회로 이제 대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광할 수 있는 얘기지만 또 야당의 어떤 반발을 의식해서 사실상 내용은 같지만 이름을 조금 네이밍을 달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뭐 반부패 기간 협의회만 있어도 충분히 적폐청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반부패 기간 협의회가 있고 또 적폐청산 특별조사회가 있다고 하는 일종의 옥상옥이 되는 겹치죠. 예, 겹치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적폐다 또 반부패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국민 통합이나 화합에도 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살필 내용은요, 이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검찰이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을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김성호 전 부단장은 오늘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자회견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공명선거 추진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검증을 했던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조작 제보 폭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 전 대표 외 윗선에 대해 묻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보고를 하실 텐데 그건 어디다 보고가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제가 부단장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공명선거단 내에서 제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하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엔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러 조작 제보에 대한 검증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오늘 김성호 전 부단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제 그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 부단장까지만 소환 조사를 했고요.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 보좌관만 지금 압수수색을 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시나요? 검찰의 지금 지금까지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정도까지 내용들이 밝혀졌는지, 조사됐는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작. 네. 하나하고 검증. 네. 과연 이 검증 단계에서 이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 점이 있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 보고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차원이지만 어쨌든 현재 부단장까지 했으니 최소한 단장까지는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실제로 또 단장이 지금 김성호 부단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또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직접 그걸 보고받을 라인에 위치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선거에서 네. 또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비리 제보들이 들어오면은 그거 제일 우선이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작성할 때도 우리 예사 박사님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기사 작성할 때도 검증이 팩트 체크가 가장 기본인데 이거는 하물며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 기사 봤더니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네. 인터넷 검색 딱 2번 한 게 검증에 다였다. 내부에서요? 이런 보도가 네. 있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결국은 최소한 단장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보시기에 검찰에서 좀 결정적 증거 잡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완전히 결정적 증거는 못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지금 이제 김성호 부단장이라든가 네.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어저께도 보니까 18시간 조사를 해서 오늘 아침 새벽 4시 정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김성호 수석 부단장 얘기는 뭐냐 하면 검증을 자기는 철저히 했다. 그래서 김인원 부단장은 최근에 조사를 다시 받으면서 좀 긴장된 표정으로 나왔는데 네. 김성호 부단장은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와서 강력히 부인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든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뭐냐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어떻든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 씨하고 계속 상의를 해온 관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결국에는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허위인 거를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알고도 이렇게 발표한 거로 이렇게 대해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부인을 해가지고 우리는 검증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저희 당내의 이 윗선 조사의 방화선을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서 막아내든지 네. 아니면 자기네들 선에서 막아내겠다고 네. 하는. 그래서 김성호 전 부단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강조하고 심지어 있죠. 네. 단장인 이용주 의원도 무관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현역 의원 이상으로 조사가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런 건데 여기서 바로 이 부단장들 선에서인가에 뭔가 의혹이 규명이 돼야 네. 다시 윗선 현역 의원을 부르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검찰은 그래도 최소한 공무원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은 보좌관을 불렀는데 네. 이용주 의원까지는 부른다고 하는 방침인데 과연 최종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와 네. 박지원 전 대표를 과연 부르겠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 현재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는다. 안철수 전 대표까지 가는 거는. 네. 근데 이제 그 조사 해봐야 되는데 네.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이제 그 검찰은 검찰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느 선에서 봐준다 이런 입장도 못 되고 네.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팩트에 기준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떻든
의혹을 이 김성호 부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도 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위선으로의 수사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차 교수님, 어쨌든 예. 이 와중에 국민의당이 다음 달에 전당대회 네. 하잖아요. 다음 달 27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동영 천정배 의원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손학규 김한길 전 대표도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돌파구가 될까요?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혁신위가 마련한 제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권한을 상당히 좀 키우는 쪽으로 아마 당헌을 아마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집단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 1위부터 5위까지 최고위원을 뽑아서 그 중에서 1위한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하고 네. 그 당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이 지금 당을 끌고 가는 형태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대표 한 명만 뽑고 최고위원제를 폐진하고 대신 상임집행위원제를 해서 상임집행위원들이 그 당대표를 떠받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인 체제로 가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확실한 지금 당대표를 내세워서 그 당대표의 정치력과 돌파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당의 지도체제가 바뀐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새로 지금 강력해진 당권을 누가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론되신 분들이 정동영 청정배 의원에다가 네. 그리고 지금 잠시 정치에 물러나 있는 손학규 그리고 김한길 네. 전 의원까지 이 네 명이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분이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이 야당 정치권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초초명장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백전노장이고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지만 그러나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나선 게 맞을까? 그러니까 그런 뉴페이스가 생각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네.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계속 한때 상당히 잘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갖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같은 당에 계셨던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럴 때냐 새로운 인물을 갖다 놔도 어려운 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홍보비 유용 문제 가지고 한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지금 네. 기구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지금까지 운영된 게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틀림없이 그 돌파구가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통상 정치권에서 이럴 때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당의 입장과 각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제일 큰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바뀌고 혁신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이 변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결국 그 내용, 혁신의 내용과 그 다음에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내놓은 내용이라는 게 별거 지금 나온 게 없고, 딱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집단지도 체제에서 최고위원제를 빼고 단일지도 체제로 가겠다. 어쩐지 좀, 역행하는 듯한. 미래적이지 않고 퇴행적인 네. 느낌이 네. 들고, 또 언론도 또 많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말씀하셨던 이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김한길 다 우리 정치권의 훌륭한 그 리더들이었죠. 리더들이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달라진 모습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이 그 소구력은 네. 좀 떨어지지 강력하지 않다. 않을까? 그렇다고 네. 이제 또 이 그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죠. 네. 사람 찾는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데 좀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간단하게 네. 한마디만 네네. 하자면 현재 하여튼 흐름은 저 네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와서 이 사람들하고 경선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근에 얼마 전까지 대선 주자로 거론됐는데 네. 뭐 그 대선 정동영 후보도 옛날 대선 후보였습니다만 그랬죠. 네. 다 근데 이제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추대를 할 경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급이 다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이 올드한 지도자들보다는 이제 프랑스 정치로 말하면 지금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뭐 사르코지라든가 올랑드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근데 이제 문제는 마크롱 같은 사람이 좋긴 한데 마크롱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젊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비전과 노선을 제시하는 과거의 토니 블레어처럼 네.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한번 맡길 수 있다. 네. 제2의 안철수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람이 당내에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없는 건지 위에서 안 키우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죠. 蔡 교수님.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굉장히 좀 언짢으신지 모든 자리에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 5차 회동이 열리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가 내가 당대표 할 때 그 한미 FTA에 대해서 당신 민주당 반대했으니 비판했으니까 이거 일단 사과해라. 이것이 명분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상당히 좀 억하 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감정이 안ገብ이 남아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당은 자유한국당 뿐이고 그리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맞짱을 떨 수 있는 사람은 나 홍준표밖에 없다는 네. 그 정치적 포지셔닝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모습 자체가 벌써 며칠째 지금 언론에 그렇죠. 뉴스가 되면서 자신이 뉴스의 그 중심에 서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탁월한 정치 홍보의 감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의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안 가야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겠다고 하거든요. 사과도 그렇다고 안 받고. 한다면 자기는 충분히 이제 소개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식으로 이 그 정상적인 국가의 그런 아젠다를 갖고 사실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이렇게 재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어제 있었던 것이죠. 그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에 가서 본인이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 이야기하면서 넌지시 그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뉘앙스 분명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지금 이 대구 다서병 지금 네. 소원진 의원이 지금 다른 탈당함으로써 비어 있는 네.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까지 맡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이 정치적 기반을 TK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 본인이 그것이 다음 자기 대권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PK 그리고 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그리고 또 김종필 전 총리가 충청권 네. 나름대로 홍준표에게는 TK라는 지역적 기반을 나름대로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또 상김 정치로 핵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를 오히려 역행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주사파 패당이라는 발언에 놓다시피 너무 자유한국당을 이념 거구 정당으로 몰고 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모든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바른정당의 이혜원 대표가 뭐 애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또 비판하고 이랬는데 일단 지금 홍 대표의 이런 뭐 행보에 대해서 뭐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준표식의 저급한 이 프로파간다 방식인데 정치권에 뭐 농담처럼 그런 게 있죠. 부고 빼놓고는 언론에 모든 내 이름이 나오는 건 다 좋다. 그렇죠. 네. 지금 전형적으로 우리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도 언론에 그런 나오고 안 참 나와도 언론에 옹졸한 나오고. 모습 네. 정말 제1야당의 대표답지 못하지요.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의 그런 모습들은 뭐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뭐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네. 외교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문재인 대통령 처음 그 취임식 날 야당 당사 쭉 이렇게 직접 가셔서 했던 말씀이 네. 외교 안보 문제는
야당에게도 자료를 제공하겠고 정보를 제공하겠고 충분하게 같이 의논하겠다. 여야 없다. 네. 안보에는 여야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최소한의 이건 또 우리 정치권에 계속되어 온 이 관례이기도 하잖아요. 네. 정상회담의 결과 가지고 대표들과 같이 협의하는 것은 네. 이런데 이걸 가지고 내 정치하겠다, 내 홍보하겠다, 야당 대표답지 않죠. 네.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연세대 교수, 네. 이분이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의병 활동과 같다라면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그 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는데 이 행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유석춘 교수를 네.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저는 잘못된 인선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나름의 의도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네네. 자유한국당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현재 마지막까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한 15% 내지 되죠. 20% 가량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대선 때도 자기를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 지지층을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네. 또 본인은 친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박 성향이 굉장히 강한 유석춘 교수 그리고 또 이제 임명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친박의 당내에 자기에 한 견제자들은 또 친박 인사를 통해서 소위 이렇게 제어를 하는 일종의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이제 한재용어로. 네. 허적하면 너무 말이 좀 안 좋아서. 험하죠. 네. 그런데 그런 측면을 노리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 강경 우파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더 지지율을 높이고 더 지금보다 지지 기반을 높여 가려면 뭔가 좀 이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소위 제3의 길 또는 제4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현재 혁신위원장은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자유한국당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사람들 보면은 네. 그게 어떤 그 참석자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뭐 영남 6070 세대를 겨냥한 정당이냐. 그다음에 네. 또 그 양성함 교수 같은 경우는 시대착오적 극우화로 가고 있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차 교수님,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24%가량을 이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들 여론조사상 15%에서 20%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플러스 조금 더 받은 게 홍준표 대표가 득점한 그 득표 같은데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 안고 외연 확장하겠다라는 이 수순으로 가는 거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분석 같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옳은가요? 전략적으로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정치 형태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정치, 아까 상김식 정치의 핵이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물론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집토끼부터 결집시키겠다 해서 상당히 이념적 부분을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사하는 단어 중에 주사파 패당이다. 이 집권 세력을 주사파 패당이라고 이런 규정진 부분에서 과연 몇 %의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극한적으로 이런 이념적인 이 잣대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맞서게 될 경우에는 진짜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도에 있는 상당히 지지 가능성을 있는 이런 지지층까지 잃어버리는 일종의 소탕도의 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따로 참 이게 이 전쟁을 치를 때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비하는 때 하고는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 그다음에 그런 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지금 하물며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고 국정의 한 당사자 그것도 아무리 사상체제이긴 하지만 제일 야당이거든요. 엄연히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국정의 이 삼각체제를 이루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운영에. 그럼 아주 중요한 이 당사자인데 지금 마치 이 공적 책무를 져버리고
내 개인의 그 이익만을 지금 탐하고 있는 아주 옹졸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야당을 지금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비전과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영남 TK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한다 해도 결국 홍준표 스스로도 또 이거 리더가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비전과 이 철학, 이 가치를 네. 분명히 세우는 게 중요할 건데 네,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한국일보 김광덕 전 정치부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가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이 관계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사실은 지난 2015년 2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에 무려 4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4일에 돼서야 카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만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 부랴부랴 수사를 한 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정권이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면 또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까? 이러나 저러나 참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의 80억 원은 그거를 시험을 보는 비용, 네, 채용 훈련 비용, 네.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된 준비 비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왜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거를 뽑으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몇 달 만에 뭐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2, 30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계산에 따르면 공무원 1인을 뽑으면 1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 평생까지 하면은. 네. 그러게 되면 1만 2천 명인 경우는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17만 4천 명을 이제 뽑겠다 그랬는데 그럴 경우는 327조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만 2천 명을 뽑게 되면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셈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과 야권이 이런 일종의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큰 정부로 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또 어찌 보면 정부 운영의 철학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 추경의 이 예산은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여당 그러면 그걸 우회해서 그럼 본 예산에 예비비로 쓰는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그거를 부대 의견으로 넣자라고 하는 걸 하면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야당은 그 정도는 그냥 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어저께 있었는데 네. 야당은 결국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네. 1만 2천 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앞으로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 예산 예비비를 쓰는 것도 허용해줄 수 없다라는 거로 나오는 바람에 네. 지금 합의가 간단치 않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물관리 일원화도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 환경부로 네. 소위 수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게 그동안 국토부 환경부로 분리돼 있었는데 네, 네. 그런 환경부로 일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특히 두 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정부 조직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네.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요 공무원 이 증언과 관련된 거는 약간 철학적인 이런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과연 타협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금명간에 합의를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12,000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호응도가 좋은 게 결국 119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방공무원이거든요. 그분들 지금 실제로 뭐 심지어는 말벌집 따는 것까지 다 시켜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경무에 시달려서 절대적으로 증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경찰 문제 그렇고 사회복지 요원들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철학적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율이 대단히 낮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늘리는 인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이 큰 정부로 가는 것이다.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어불 성설이거든요. 네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행정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 충분히 소구력도 있고, 지지도 높고 또 실제로 어떤 정권이 이 국민들에게 인기 영합의 포퓰리스트 정책이 아니고, 네. 필수 정책이라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방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또 수질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서양공사를 그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양적에서 이제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들이어서 네. 어느 정도 의견들이 지금 또 좁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1,300여 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데 이어서요.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분류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SBS 단독 보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모든 사무집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확인 결과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 있는 캐비닛 3곳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모두 몇천 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부서 모두 외교와 안보, 국정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가 모이는 곳입니다.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청와대는 오늘 발표하려던 정무수석실 문건 관련 브리핑을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의 양이 많아서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했다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진을 찍어 내일쯤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이관되거나 파기돼야 할 청와대 문건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된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을 종합 분석한 뒤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 그 특검이라든가 검찰 측에서는 노력을 할 텐데 그럴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작성자가 밝혀져야 되고 작성 경위가 해가지고 누가 무슨 이유로 작성했다 네. 이게 밝혀져야 이제 증거가 채택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요번에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것 중에 일부는 현재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네.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일 때 일부 자기가 작성 메모를 한 게 맞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작성자가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도 그랬습니다만은 부인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빨리 조속하게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민정수석실과 지금 뭐 분량이 워낙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거기 지난 5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관들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해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그 정도는 왜냐면 날짜 정도는 있을 테니까 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시 작성자들을 좀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놓은 그 문건은 네.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것도 최순실 씨 재판 때문에 특검이 일단 먼저 넘겼다고 그럽니다. 네네. 특검은 근데 지금 그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참고만 하고 그 자료를 다시 또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네. 검찰을 어디다 넘겼냐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배당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뭐 한 곳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넘어온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 전에 그 앞에 검찰 그리고 또 특검이 했던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건과 관련된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근무자들을 소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지게 되겠죠.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수사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의원님, 좀 다른 결의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어떤 문건을 유출할까봐 우려해서 설치했던 특수 장치를 철거했다. 예.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우병우 수석이 아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정윤회 문건 파동 때문에 그 이후 뜨거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걸 또 철거를 지시했다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실제로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제로 종이가 그렇게까지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삑 소리가 나서 발견되는지 네. 그런 종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네. 깜짝 놀랐고 실제로 뭐 이 그 청와대에서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이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건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비서실장부터 수석들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휘부에서 네.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일할 건데 그럴 정도 내부 직원들을 위한 검색대 아니었습니까? 네, 네. 정말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 상징적 정치 행위가 아니고 철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내부 유출이라는 게 외부 유출이라는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좀 이번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성자 관련돼서는 네네. 그 작성자가 사실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건 간단한 거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때 정책비서관으로서 작성을 했지만 뻔하게 각 수석실에서 또는 그 담당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문제는 작성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가 그 업무를 기획하고 지시했느냐.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그 문서를 보면은 그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비서실장과 수석이 지시를 하면 행정관들이 주로 문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졌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문서 이거는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거든요. 네, 네. 수석 보좌관 회의면은 이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상황실에서 이걸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의 문건을 작성한 건 지금 홍남기 실장 말씀대로 본인 정책기획비서관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석들 박근혜 정권에서는 새 정부가 이게 대단하게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공개하고 이렇게 일종의 공개하고 좀 요란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저 직전 정부도 갔더니 전 정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네. 왜 그럼 이 문서가 남아 있느냐? 저는 앞서 우리 세가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탄핵이라는 새로운 국면 때문에 정치적 아노미 상태가 발생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영이 제대로 쓰지 않았고 서로 다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아마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또 설이 더 있는 게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업무에 관한 설인데 네. 일종의 헌납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문건을 이 고의적으로 유기를 해서 그 위치를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그런 입신을 뭔가 도모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정치적 업무설인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극히 희망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사보타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업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어공이든 널공이든 네. 이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정권에 몸을 담고 있을까? 이 정말 부끄럽다. 그렇지만 자신이 나서서 폭로하기에는 네, 뭔가 네. 좀 자기 신분적 상당히 불안한 특히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다 폐기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역사에 이걸 갖다 밝혀야 된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당하게 안 보이는 데다가 유기하고 방치하는 식의 네. 사보타주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일종의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양심과 소신, 네. 역사적 무게에 대한 그 짓눌려서 일종의 사보타주가 한 것이 저는 좀 더 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제가 드릴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네.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것도 1,300건이 넘고요. 국정상황실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아서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뭐 파쇄기가 20몇 대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국민 예산 들여서 파쇄기 들어갔는데 저걸 도대체 어디다 쓸까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때 이 파쇄기 당시 이 뉴스와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뭐 이 성능 좋은 파쇄기를 새로 들여서 그때도 막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다 모든 기록들을 다 파쇄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파쇄를 했겠죠. 네. 문제는 우리 차 박사님이나 김 부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문서 관리의 이 허점이고 문제점이에요. 네.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지 않은 이 매년 이걸 기록원에 네.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에 통보를 하고 의관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요. 예. 매년. 그리고 나머지 문서들은 다 파쇄하는 겁니다. 네. 사본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치가 아니고 몇 년치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부터. 예, 그러면은 이 청와대의 의사소통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소통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 전자적으로 생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구두 보거나 또 이 서면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그냥 그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거 차곡차곡 이게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 시스템상의 이 문제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 이 파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부로 황교안 이 대행 시절에 이관했던 것들이 그때 이 놓친 게 아니고 네. 그것들이 지금 이 쌓여 있던 거죠. 계속. 책상 밑에 네네. 캐비넷에 넣어놨던 것들을 네. 미처 이게 아무도 이 보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지금 이 정권도 들어서서 이 2달 동안 사실 그걸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죠. 네. 대단히 청와대가 지금 이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또 다른 반증이라고 봅니다. 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문서 관리가 이렇게 안 돼 있을 수 있나 참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발견된 이 문건이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이런 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지금 네. 진행 중인데 지금 막판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조그마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변수가. 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식품 기업의 가능성도 커져야 하기에 대한민국 최초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폴리스 제조 환경 맞춤 기술 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로 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제품 생산부터 판로 개척, 해외 수출 지원까지 식품 기업 간의 시너지가 창출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폴리스. 식품과 혁신이 만나는 곳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푸드폴리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합니다.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데 이어서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도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 등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한국일보의 김광덕 전 정치부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가번 전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영상 보기 전에요. 일자리 추경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뭔가 좀 극적인 타결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11조 2천억 네. 중에서 0.07%, 그렇죠. 80억 네. 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죠. 네. 결국 그 무산돼서 지금 현재 좀 전에 들어올 때 국회 확인해 보니까 네. 예산 예결 소위 간사들이 네. 모여서 지금 이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할 것인지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답니다. 예상은 논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감액을 좀 했고 아직 증액은 손도 못 댔다니까 네, 네. 심의죠. 예결 심의인데 네. 우선 뭐 이 감액 뺄 건 빼고 네. 그다음에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네. 이 논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네. 심의 과정이거든요. 그걸 아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정도에 최소한 이제 원포인트 오늘로서 이제 정국회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내일 정도 처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좀 오찬 정부 여야 대표들 모셔놓고 청와대에서 지금 협치 또 부탁하고 물론 정상외교 관련된 네. 보고를 합니다만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을 건데 좀 아쉽죠. 네.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예산인데 80억 결국 그 공무원들 더 이상 증원 안 된다. 네, 네. 야당에서 반대하고 여당에서는 이 행정요원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네. 소방공무원들, 경찰, 그다음에 뭐 이 집배원들, 특수심사, 네. 이런 분들을 증원하자는 건데 그러냐.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논의는 있는. 하는데 어쨌든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80억이라는 부분이 네. 0.07%에 해당됩니다만 상당히 이 여야 간에 이 상당히 이 기싸움이 지금 센 이유가 네. 결국은 지금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가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첫걸음이 이번 80억이 된다는 거죠. 내년에 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험 준비를 위한 80억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야당이 그 정하고 싶으면 예비비로 하라는 겁니다. 네. 야당은 쉽게 말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이런 경제 성장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네.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물에 대한 총량적인 확보는 국토관리부가 국토교통부가 하고 네. 그리고 수질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하는 건데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그러니까 총량과 수질은 합쳐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로 다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물 관리는 근데 환경부로. 환경부로 다 네. 넘기겠다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느냐? 결국 그러면 수질 쪽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 4대강을 다시 복원하는 것 쪽으로 하려는 첫걸음이 아니냐. 그 때문에 네.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원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지금 일단 회기는 뭐 사실은 지금 8월 1일까지 그대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야가 그 합의만 하면 8월 1일까지라도 계속적으로 회의는 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삿바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일단 합의가 될똥말똥해서 곧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11조 2천억의 추경 예산안 중에 80억 원이 지금 내관인데 그렇죠. 80억 원이 그 비율로는 아까 아주 극히 작은 비율입니다만은 네.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 1만 2천 명을 늘리기 위해서 일요일쯤 전체 문건에 대해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늘 패널들을 모시고 나니까 이 서 의원께서는 2003년에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고 이 두 분께서는 그때 출입기자로 근무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상당히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문건들이 정말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 영화 그 웨스트윙 같은 걸 보면 거기도 이제 백악관 내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문건들이 이만큼 쌓여 있고 뭐 이런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청와대도 또 그런 모습일까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문건이 이렇게 다량 방치돼 있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네.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뭐 정말 정치적으로 의심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른바 누군가가 저 다음 정권에게 이것을 넘겨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네, 네. 남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 돌았었는데 그렇죠. 네.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상황실 안보실까지 뭐 수천 건이 돼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이 나오고서는 결국은 청와대의 이 문서 관리 시스템의 문제 네.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정권이 그야말로 이른바 이 붕괴되는 네, 네. 표현이 좀 거칠고 그렇습니다만 엑소더스 상황 아니었을까? 네. 이 그 직원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심리 상태 아니었는지 아무도 그 관리가 안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하고 대단히 또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사실 청와대 그 지정기록물법이 네네. 생기고 나서 모든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생산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법에. 네네. 그리고 매년 그것들을 이 문서들을 분류해서 그 기록관에 보고하고 또 넘기고 이관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목사본들은 사본들은 다 폐기하도록 네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서의 문서 관리들은 네.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지금 보면은 네. 안 된 거죠. 네네.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김 부장님,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목록을 정해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인수인계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방치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현 정부의 청와대뿐만 아니라 직전 정부의 청와대 네네. 고위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취재를 거냐고. 해오셨군요. 네, 네. 취재를 했는데 네. 어떻든 현재 문서 관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 현재 문서를 남기고 간 거는 저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은 청와대 공식 문서들 중에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부분 다 넘겨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네. 지정 기록물과 비밀 분류를 해가 지정이냐 비밀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넘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그거에 넘기지 않은 나머지들 필요 없는 것들은 파쇄를 해가지고 네. 청와대를 비우고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원래는. 그런데 왜 그럼 남아 있느냐? 남아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런 처음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좀 난파선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걸 책임지고 대통령 거력관을 넘기는 지휘 역할을 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사실상 황강호 장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이걸 지휘했는데 아마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네. 내려갔는데 각자 뭐 자기의 도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보면 청와대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파견된 소위 어쩌다 공무원이라 그래요. 어공. 어공, 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넘기거나 처분을 했을 거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료 출신들이 있어요. 네네. 소위 늘공무원이라 그래서 늘공이라 그러는데 네. 이 관료 출신들은 또 갑자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새 정부까지 또 근무가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책상에 서류들을 남겨놓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인턴이라든가 이런 행정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자기 그걸 폐기에 대한 생각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많은 걸 넘겼습니다만은 네. 청와대 그 많은 비서동 건물도 있거니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일부 이렇게 쓰지 않던 이런 책상이라든가 이런 캐비넷 같은데 이런데 서류들이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저는 이거를 그럼 원래 전 정부가 다 처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새 정부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 현재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가 법에 따라 그 어떤 나름대로의 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거는 뭐 나름대로 또 수사할 사항이 있다면 네. 수사하고 하면 되는데 네. 새 정부에서도 이거를 또 전 정부가 남기고 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